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미리 만나보는 뉴스데스크 후리하게 털어드립니다. 뉴스프리데스크 둘째 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프리데스크 성지연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벌써 둘째 주 한 주를 무사히 넘기고 오늘이 6회입니다. 6회. 네, 참 잘 가고 있어요. 금요일날 너무 떠들었다 그래가지고 좀 네. 차분하게 시작하고 월요일이니까 차분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몸이 좀 근질근질한데 조금씩 한번 템포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이제 저희 클립이 또 뉴스 채널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아주 기가 막힌 댓글 하나 봤어요. 뭐야. 뉴스프리데스크 독립된 채널 만들어달라. 실제로 그 댓글이 있습니다 지금. 5회 만에 무려. 저희가 지금 그런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400분이 저희의 이 만담을 지켜보고 계세요, 벌써부터. 예, 네.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자루님이 지영이 나와라 오바. 나왔다 오바. 지영이 나왔고요. 크리스는 육회삼 좋아하신다고 갑자기 육회 얘기는 왜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녁 시간이라서 그러신지. 네, 뭔가 그러나 보네요. 네. 신수기님 여전히 출석 완료하셨고요. 네, 소나무님 문화방송. 네, 감사합니다. 차혜직님, 이정은님 모두 환영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뉴스프리데스크 정식 코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프리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MBC의 레전드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드디어 보셨습니다. 네, 제가 별명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뭐요? 부담스럽게 왜 그러세요? 30년 외진 정치 외길을 걸어오신 황혜진 선임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전드 아니고요. 그냥 연식이 좀 됐습니다. 네. 제가 괜히 레전드라고 하는 게 아닌 게 동기분들이 지금 엄청 유명하신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전현직? 네. 좋은 누구 의미로 말씀하신 나쁜 거죠? 의미로. 지금 따로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네. 국회의원 된 분도 있고요. 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분도 있고요. 최근에는 타사 동기들인데 민경옥 전 의원이라고 부정선거로 굉장히 유명해진 분도 91년에 기자생활을 같이 한 언론사 입사 동기들이죠. 네.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는. 자, 훌륭한 여러 가지 의미로. 네,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로. 네. 오늘 이제 이번 주 오늘 정치 현안 한번 짚어볼 텐데요. 네. 다음 달이면 민주당 당대표 선거잖아요. 네. 이 문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네네. 하는데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행자부 장관 이렇게 딱 양대 구도로 확정된 그렇죠. 거잖아요. 두 사람이 더 있었죠. 그렇죠. 두 사람이 홍영표 또 우원식 다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한 분들이죠.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 당대표 다음으로 사실 중요한 자리잖아요. 의원들이 직접 투표로 뽑아서 원내 전략을 다 총괄하는 자리인데 대개 원내대표 하고 나면 당대표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 자리니까. 근데 지금 워낙 강타자가 났어요. 그쵸. 이낙연 전 총리 자타공인 여론조사 선두주자 대선 주자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독보적으로 차기 대통령 인기 넘버원인데 그쵸. 그분이 나섰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 아시겠지만 우원식, 홍영표 두 양반이 당대표 뽑는데 너무 센 사람 나왔다. 좀 빠져주세요. 그렇죠. 그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네. 다음에 대통령 나올 분이 당대표까지 하면은 너무 많이 다 독식하는 거 아니냐. 왜 혼자 다 하느냐. 좀 빠져주세요. 그랬는데 그런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당대표가 선거를 관리하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센 대선 주자들은 당은 놔두고 대권에 좀 띄워라. 띄워주세요. 나중에. 그런데 그리고 나온 분이 김부겸 전 행정부 장관이죠. 대구에서 서울 수도권에 괜찮은 지역구 놔두고 대구로 내려가서 고생하다가 한 번은 되고 이번에 또 떨어지셨죠. 네네. 이번에 대구에서 악조건을 물리치고 됐으면 대권 유력자들로 그쵸, 올라올 수 완전 있는데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김부겸 의원도 좀 답답하죠, 상황이. 현역도 아니고 대선 출마를 하고 싶은데 돌파구는 없고 그래서 일단 당대표 선거에 나서서 여기서 한번 자기의 승부를 걸어보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장에 그 캠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어쨌든 책임감이 있다. 전직 총리고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그쵸. 이번 총선을 이끌어서 승리를 이끌었는데 지금이 코로나 위기라는 미중의 전 세계적 위기가 있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지 말고 당을 맡아서 책임감 있게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당을 책임지고 이끌어달라는 요청이 있고 본인이 또한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나선다 이런 명분이에요. 명분은. 네, 네. 그런데 당대표가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좋죠. 여태까지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도 당대표를 했었어요. 그때 당대표 선거전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갖고 사이가 아주 나빠진 사람이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그때도, 그때도 그래서 박지원 내정 정정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때도 박지원 내정자가 아니 대선도 나갈 사람이 당대표까지 하느냐. 똑같은 논리가 나왔었구나. 꼭 먹고 알 먹고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싸워가지고 사실 그 이후로 문 대통령이 굉장히 고생을 했죠.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찌됐건 아니 근데 그렇게 당 대표가 좋은 거예요? 꼭 해야 꼭 그렇게 아니 MBC 사장 시켜주면 안 할 겁니까? 안 할 거예요? 아, 이거 대답 못 하겠네요. 아니 근데 당 대표 이제 어떤 조직의 대표고 그런 큰 자리는 누구나 하고 싶긴 하지만 사실 그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를 한다 하더라도 7개월밖에 지 못하잖아요. 그 당원상. 그렇죠. 지금 민주당 당원에 대표나 당대표나 지도부 중에 하나는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그만둬야 되죠. 그러면 네네. 대선이 2022년 네. 3월 9일 그러면 그 2021년 1년 3월 9일에 3월 9일 이전에 그만둬야 되니까 한 7달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지금 이낙연 의원이 이른바 민주당의 가장 큰 다 아는 얘기지만 친노 친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친노 친문에서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사람들이 다 지금 처지가 곤혹스럽고 상황이 좀 안타깝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 대선에 나가든 뭘 하든 간에 친노 친문으로 지지를 넓히고 그 네. 지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당내 세력이랑 그렇죠. 입지를 좀 다져야 되니까. 다져야 되죠. 그런데 당 대표를 하면은 당의 대표로 당 대표 매일 텔레비 나오죠 거의 지금 그렇죠. 이해찬 대표 그거 나오듯이 중요하다. 인지도를 중요하다. 그렇죠. 인지도 그다음에 이미 당 대표라는 달려져도, 거는 대통령 다음으로 그쵸.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 의석을 이용해서 정책을 만들죠. 뭐 부동산 대책도 만들 수 있고 경제 만들 수 있고 어쨌든 국정의 절반을 책임지는 그쵸. 의회의 뭐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을 이끌지만 당의 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상황에 사실은 민주당이 의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해볼 이제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막강한 여당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위기에 7개월 동안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있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나 그 캠프에서는 당대표를 맡아서 7개월이지만 이 위기를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대권 주자로서의 그런 실력을 보여주자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 대표를 하면 당연히 당 안에서 세력을 넓힐 수 있죠. 의원들이건 뭐건 쭉 돌아다니면서 가진 권한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전 총리는 그런 것 같고 김부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일단 되든 안 되든 레이스에 들어와서 김부겸 전 장관은 영남 출신이죠. 대구에 가서 그 아주 보수 세력이 강한 틱해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김부겸 장관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뭘까요? 민주당의 확장성,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세력으로서 영남 대표성 그쵸.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대표성을 한번 인정받고 자기의 확장성을 한번 보여주겠다. 지더라도 한번 뛰어보겠다. 이런 네. 상황이에요. 아 근데 사실은 뭐 이낙연 전 총리가 워낙 센 주자다 보니까 뭐 어차피 당 대표는 이낙연이다. 그래서 네. 뭐 그런 어대낙.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뭐 사실은 그 반대하면 반낙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네. 대세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 의원들 취재를 해보면 대세론이 퍼져 있어요, 정말. 그래갖고 뭐 이낙연 전 총리가 무난히 당선이 될 거다, 당대표 이런 얘기도 많고요. 그래서 뭐 어대문이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어차피 대통령 문재인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어차피 당 대표는 뭐 이낙연 이런 얘기가 돌아요. 그래서 대세론이 상당히 있고 보면은 뭐 의원들 만나 보면은 이낙연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의원들도 이낙연 의원이 당 대표가 뭐 아마 무난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이게 싱거운 그 선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김부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총리는 당대표가 돼도 7개월 만에 그만두지만 자기는 만약에 당대표 당선되면 대선 안 나가겠다. 당의 정권 재창출, 문재인 정권의 성공 그리고 쭉 2년 코로나 하겠다. 위기 극복을 해서 당에서 뒷받침하겠다, 2년 하겠다 이런 네. 카드예요. 그 두 카드로 미는데 역전 가능성은? 뭐 글쎄요, 요런 쉽지 대세론 않다고 그래요. 잡히지 뭐.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의원들 얘기는 쉽지 않다 그래요. 아 쉽지 않다. 네. 근데 사실 두 분 다 취재원으로 오래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봐요? 누가 제- 더 친하십니까 지금?
두 분 다 안 친합니다. 친하진 않으십니까? 예. 그분들이 저를 기억이 날까 근데 제가 처음 정치부 기자를 1995년인가 갔을 때 네. 김부겸 전 장관은 그 당시 민주당이었어요. 민주당에서 그 당직을 하고 있었어요. 국회의원은 아니고 당 기획실 부실장이라고 돌아가신 곳 재정부위원회 실장이고 그 밑에 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정치부 의원이 말진 기자로죠. 막내 기자였고요. 그 이후로 이낙연 의원은 그 당시 기자셨어요. 그 당시 기자 동아일보, 하다가 예. 동아일보 기자를 하면서 일본 도쿄 특파원을 갔다 와서 국제부 부장을 하다가 동계 그런데 취재를 많이 했어요. 흔히 김대중 전 네. 돌아가신 고 대통령 네. 계보 김대중 대통령 계보인 동계 취재를 오래 해가지고 동계 쪽에서 이낙연 의원이 굉장히 좀 그 탐나는 인재여서 정치적인 판단 감각 띄고 굉장히 글을 잘 쓰고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를 해서 스카우트하겠다고 굉장히 예전부터 좀 탐내던 그런 인재였어요. 그래서 네. 2000년에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들어와서 그 뒤 이제 당 대변인을 했죠. 그때 이제 당 대변인이니까 기자들은 굉장히 친하게 지내죠. 기자 출신 선배니까. 굉장히 하여튼 그런 분이어서 취재원으로서는 이제 뭐 저도 그 사이에 이제 다른 부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뭐 가끔 보다 안 보다 그랬는데 굉장히 오래된 두 분 다 취재원인데 하여튼 두 분 다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장점이 많고 훌륭한 의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죠, 사실. 네. 자, 당대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벌써 5분이란 시간이에요. 야, 역시 MBC 레전드가 괜히 레전드가 아닙니다. 재미없는 얘기 같은데.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데하고 개인기 이런 것도 좀 하고 있는데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혹시나 있으시면 또. 부담돼서. 아니, 뭐 이낙연 성대모사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거 못해요. 못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통합당 얘기로 좀 넘어가면 네. 통합당이 국회로 드디어 들어왔죠. 그러니까 3주간의 보이콧을 끝내고 그렇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국회 들어와서 투쟁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게 뭐 국정조사 특검 요구 사실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합당도 이제 방법이 없죠. 일단 국회의원이 다 당선됐잖아요. 사실 일하고 싶거든요. 국회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상임위 열어서 질문하고 장관들 나오면 막 야단치고 막 그거 네. 해야죠. 사실은. 그게 제 국회의원 그게, 재미인데 사실. 그리고 돋보이고 싶죠. 초선 배치 달고 나면 엄청나게 돋보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국회의원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엄청 고생해서 그쵸. 네. 다 국회에 들어오고 싶은데 물론 이제 당의 방침이 있으니까 들어왔는데 그건 뭐 하여튼 국회의원 개개인의 사소한 얘기고 103명이 들어와서 오늘 국회의장한테 상임위 위원 명단을 냈어요. 그런데 네. 지금 통합당 의원들 상임위 배정이 돼 있는데 그거는 통합당이 명단을 안 내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배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직권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오늘 새로 103명 명단을 오후에 다 국회의장한테 냈습니다. 그런데 어디 낸 명단을 가겠다. 그렇죠. 낸 명단을 보면 아주 지금 그런데 삼선 의원들급이면 상임위원장을 해야 되는데 7개 주겠다 그러는데 다 거부했잖아요. 안 네. 받았죠. 네. 안 받아가지고 그럼 다시 가져와요? 어떻게 돼요? 그게 지금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안 받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안 받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주냐. 당분간 우리가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합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니고 다른 분들인데 결국은 찾아와야 되겠다 7개.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을 하고 안 하고 가뜩이나 의석도 줄은 그 야당이 상임위원장까지 안 하면 국회 그 내부 원내 투쟁할 때 굉장히 괴로운 점이 많아요. 상임위원장이 위원장을 하니까 사회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그 안에서 그럼 굉장히 권한이 많아요. 그래서 7개 상임위원회를 하면 그 안에서 위원장을 맡은 야당한테 현실적으로 힘이 되죠. 그래서 그쵸. 그 현실 놈자들이 7개 찾아와야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국회를 하면서 이제 상황이 좀 변하면 통합당이 그걸 받아가겠다고 눈치가 좀 보이면 민주당에서 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 좀 봐야죠. 근데 당장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대면적고 좀 그렇죠. 안 받겠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금방 달라 그러니까 내려니까 좀 우습잖아요. 그렇죠. 좀 모양새가 좀 그럴 수 있죠.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통합당이 그래서 특히 뭐 국회 운영위원회, 이 국회 운영위원회라는 건 그 관할에 청와대가 있어요. 청와대가 그 관할하는 정부 부처고요. 그다음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국회 관련 규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느냐. 공수처법. 이 법사위도 관련이 있지만 공수처를 만들려면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문 대통령도 네. 사실 네, 한마디 얘기를 했어요. 했죠. 그렇죠. 뭐라 그랬죠? 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미 많이 늦었다. 원래 이렇게 법대로 하면 15일까지 얘기했거든요. 해야 되는데 이미 15일 하기는 힘들어요. 오늘 그래서 민주당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쵸. 법무장관,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 그다음에 또 그 대한변협회장이 1명씩 하고 여당이 2명, 그쵸. 야당이 야당이 7명 다 해가지고 7명. 추천을 하는데 일단 민주당 목 2명을 추천하기 위해서 그 위원들을 누구를 추천할까 민주당에서 그래서
그 추천하기 위한 그 국회의원들 주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백혜련 위원이 그 소위 위원회 위원장인데 뭐 명단을 다 서로 불렀대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뭐 저 사람 10일까지 뭐 한다 뭐 네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당 쪽에서는 처음에는 추천 안 하겠다 시간 끌기 작전 하려다가 조호영 원내대표 일단 추천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통합당이 그 위헌 심판 청구를 했잖아요. 헌법재판소의 그렇죠. 공수처가 네. 위헌이다. 계속 그거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7명이 추천이 돼도 6명이 합의를 해야죠. 그래야지 그렇죠. 그 공수처장 후보자를 2명을 추천을 해서 대통령한테 올리면 대통령이 1명을 고르면 인사청문회하고 뭐 임명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지금 통합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으니까 통합당 2명이 반대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비토권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언제 될지 몰라서 그래서 민주당이 15일까지 할 수 있느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우리는 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되겠냐 이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밀어붙일 것이냐 야당 2명 추천할 수 있는데 그럼 1명으로 줄이든지 네, 빼가지고 법을 그러니까 바꿔가지고. 그런 얘기 했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고 추경 예산안까지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그건 무리다. 어쨌든 야당과 설득해서 합의해서 야당도 현실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임무를 해서 비토권이 있는데 설득해서 한번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충돌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좀 몰리잖아요. 왜 몰리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 그렇죠. 남북 관계가 악화돼서 그 문제,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제 이건 뭐 가짜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에 휘둘린 것도 많지만 어쨌든 그 세 가지가 여론에 좀 악영향을 미쳐서 그건 사실 그러고 계속 있죠. 지지율이 떨어져 오늘도 네. 뭐 특히 뭐 이해찬 민주당 대표나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큰 민생 현안이다. 빨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효과적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상황이라 그렇죠. 민주당이 공수처가 중요하지만 이걸 밀어붙이긴 쉽지 않아요. 네. 그거를 밀어붙였다가 또 역풍이 불기 때문에 추경 예산은 너무 급해서 일단 이거는 500만이라는 사람이 돈을 기다리고 그쵸. 있어요. 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지금 정부에서 70%를 빨리 쓰겠다, 3개월 안에 빨리 쓰겠다, 뭐 한 달 안에 빨리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굉장히 중요한데 밀어붙이기에는 그 네. 사이의 정치 지형이나 여론종이 좋지 않아서 네.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오늘 내일 어제 오늘 가장 사실 급한 거는 부동산 문제 같아요. 여당은 대통령도 지금 빨리 그리고 그 이해찬 대표도 사과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 이 문제에 대책을 내놓고 공수처 문제는 네. 야당이랑 최대한 좀 협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사실은 지금 뭐 우리 뭐 윤석열 총장의 네. 선택은 뭐 이러면서 다들 이렇게 그 기사 계속 나오고 네,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한마디 또 했죠. 자, 정치를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 윤석열 현직 검찰총장을 여론조사에 넣어서 조사를 하는가가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게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양반이 그만두고 나와서 야인일 때는 모르지만 현직 그 검찰총장이라는 사정기관을 담당하는 이 사람을 본인도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네. 조영 원내대표가 정치 안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정치를 해서도 안 되고 해도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분들 여러 사람 얘기 들었는데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정치인도 정말 전문직이다. 다른 분야에서 평이 좋다고 해서 정치를 뛰어다고 잘한다는 보장이 없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뭐 30대 40대 그 총리 수상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20년 이상 10대 20대부터 정치에 몸을 담아서 일찍 쭉 들어간 정치 거죠.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정치부 기자를 해본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정치도 정말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직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직이나 다른 직을 하면서 사실 현역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번 초선한 사람들도 이 얘기를 들어보면 네. 국회의원직을 하면서 그 갈등을 수습하고 그 갈등을 헤쳐나가면서 지역구 의원, 지역구 주민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정말 힘이 든다고 얘기해요. 하물며 대통령 다른 데서 인기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직이 아니죠. 사실 그렇게 해서 정치권에 온 사람들 다 실패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조영 대표 말씀이 맞는 것 같죠. 네. 그래서 네. 야, 오늘 짧은 시간에 거의 정치권 얘기, 뭐 검찰 얘기까지 아주 깔끔하게 털어봤습니다. 자, 황혜진 선임 기자와 함께 큐시트 큐시트. 프리 초대서 진행해봤고 계속 매주 월요일에 나오시는 건가요? 잘릴 것 같은데 너무 아닙니다. 지금 3,600명이 지금 황혜진 선임 기자 보기 위해서 들어와 계세요. 예. 하여튼 매주 월요일 그럼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리지 않는 한 나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코너 큐시트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상보다 좀 적은 시간을 가져가게 생겼어요 지금. 예. 마음이 좀 무거워 보이세요? 이 정도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요? 네, 괜찮고. 네.
사실은 뭐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제가 좀 뭐 많이 상처받았어요. 왜요? 아, 실시간 채팅에 어떤 분이 뭐 산적 같다고. 오늘 좀 다른데? 비비크림 좀 많이 발랐어요. 네. 거의 오늘은 하얀 산적.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좀 많이 바르면 이게 가습기 화장 같아갖고 적정한 선을 적정하게. 지키는 게 쉽지 않죠. 제가 워낙 그 야외 활동을 좋아해요. 등산. 이번 주에도 다녀오셨잖아요. 저는 뭐 항상 쉬는 날에는 산에 가서 등산합니다. 제가 네. 언젠가 그 저의 팬이 생기면 제가 한번 북한산에서 정모 한번 하겠습니다. 김밥하고 그날까지. 그날까지 언제가 될지 그날까지. 모르겠지만 네. 남긴 영동님께서 자다 나오셨냐고? 이거 아니죠? 혹시 낮잠 잠깐 주무신 거? 아니 자다 나왔는데 얼굴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 도대체? 아 나 참. 높은 산 안 가시는 거 본다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다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지금. 제가 해발 600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네. 천천히. 천천히. 네. 그러면 이제 큐시트 자, 산책. 오늘 큐시트의 첫인상 어떻습니까? 아 그럼 맨날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그니처로 민대매 이걸. 아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럼 제가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오늘 큐시트는 굉장히 화가 나요. 아, 분노합니다. 분노.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일단 제가 준비한 화면 한번 보시죠. 네. 마이크 줬어? 마이크 줬어? 네, 마이크. 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 있는 것도 가야겠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또 추가 수사 이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네. 대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보신 영상이 그 웰컴 투 비디오 그 손정우 손정우 씨가 오늘 이제 석방이 서울구치소에서, 됐어요. 네. 미국 송환 그러니까 인도 여부를 결정하는 세 번째 심사에서 이제 송환하지 않기로 법원이 결정하면서 네. 석방됐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나가면서 굽신굽신 인사를 많이 하고 나갑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그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 곽동원 기자랑 통화를 해봤더니 네. 법조계 안팎에서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반응이 많았다고 네, 그래요. 그렇죠. 오늘 법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 이게 이제 법원이 오늘 결정한 그 이유예요. 미국으로 안 보내기 결정한 이유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수사를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한국에 이 손 씨가 있어야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쵸. 이런 주장인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왜 의문을 제기하냐면 사실 보면 왜 근데 미국 안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손정우 씨가. 미국의 형량이 훨씬 더 크니까 그런 그렇죠. 거 아닙니까? 자금 세탁법 같은 경우는 미국이 최장 20년. 20년. 그다음에 한국은 최장 5년밖에 안 되고 벌금 3천만 원 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가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쵸. 옛날에 혹시 그 미드 보셨어요? 프리즌 브레이크? 거기 보면은 험악하잖아요, 분위기. 난리 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한국에서 남아서 형을 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실 지금 그 그렇죠. 성착취물 관련된 거는 1년 6개월 받았잖아요. 1년 뭐 1년 6개월 이미 다 받았잖아요. 받아서 이미 살았죠. 네. 이미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법제인 인도된 것도 자금운입법에 그렇죠. 따른 네,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고소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수사를 진행시켜야 안 보내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사가 안 됐으니까 못 그렇죠. 보낸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려면 어쨌든 여기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니까 직접 고소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법원이나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이제 특정된 이용자가 한 300명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운영하던 사이트에 돈 내고 직접 이용한 그 회원들이 그러니까 더 많은데 이게 다크웹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이제 사실 엠번방이랑 되게 때문에. 비슷한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되게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근데 이 중에 300명 중에 국내 이용자가 200여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손정호를 미국에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손정호는 이미 그 혐의에 대해서 형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럼 다시 또 부르면 뭐가 되냐면은 참고인 신분이 되는 거예요. 피의자가 아닌 거죠. 피의자가 아닌 거예요. 참고인 신분한테 데려다가 앉혀놓고 하면 참고인 협조 안 하면 그만이거든 사실. 수사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 손정우는 그 친구들을 또 만난 게 아니고 다크웹에서 이제 거래됐기 때문에 몰라. 나 모르는 사람들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근데 만약에 미국으로 보내면 피의자 신분이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또 미국이 플리바게닝 같은 게 있으니까 더 어차피 한미가 수사 공조를 하면은 이 손정우의 어떤 이용자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우리가 확보할 수 여지도 있는데 네. 근데 이걸 한국에 보내버리면 더 이상 이제 그런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사를 하면서. 그러면 결국에는 손정우는 미국 가서 형을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빠져나가고 네. 뭐 그냥 제가 보기에는 흐지부지 되는 거죠 사실은. 오늘 뭐 댓글 보시니까 왜 저 친구는 얼굴을 모자이크를 했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형이 1년 6개월 집행될 때만 해도 너무 좀 적다 이런 게 많았잖아요. 네. 작년에 많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참 법적인 안팎에서 어려운 이거 되게 많이 갖고 왔는데 오늘 이거 얘기하다가 제가 오늘 큐시트를 해도 이거 말고도 분노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많아서 아무튼 보시면 사실 최근 10년 동안 이게 거부된 게 딱 한 건. 맞아요. 네. 그 30건 중에. 네네네. 댓글에서도 지금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긴 합니다. 뭐 국내에서 죗값을 치르는 게 좋다는 분도 계시고, 아 미국 보내야지 왜 붙잡아 놓냐 이런 분도 계시고. 미국에 가서 근데 제대로 8초밖에 안 된 남았어요. 처벌을 받아야 사실은 이게 근절되는 거예요.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자,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프리데스크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